다음 심상 쪽으로 와서요. 심상 쪽 예제 보겠습니다. 김광균 선생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과 그다음 정지용 선생의 유리창 원이라는 작품. 유리창 1번 이렇게 돼 있죠. 보겠습니다. 김광균 선생 언어의 마술사로 알려져 있는 양반인데 이분은 문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전기용품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내놓는 시집마다 공전에 히트를 쳐가지고 문단에서의 그 대단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양반이셨죠. 양반이시죠 지금도. 돌아가신 지 한참 됐고요. 그 대표작 중에 추일서정. 추일은 가을날, 서정은 이제 정서를 서술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가을날에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정서 표현 자체는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미지로 다 그려냈습니다. 이 양반은 왜 언어의 마술사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추상적인 대상까지도 감각화해버리는, 시각화를 하든가 뭐 해버리는 아주 유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양반이에요. 봅시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자, 우리가 문학 감상 방법에서도 공부를 해봤지만 일단 그 비유를 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그냥 그려지는 대로 그냥 한번 보세요. 낙엽, 떨어지는 낙엽,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운이법인데 A는 B. 폴란드 망명정부. 자, 폴란드가 됐든 뭐가 됐든 망명정부의 집회는 화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낙엽은 무가치한 존재다. 이 뜻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 낙엽은 포화에. 포화라고 하는 건 전쟁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무너진 그 폐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에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 가을 하늘이니까 맑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늘은 맑은데 대조적으로 지상을 보면 폐허로 무너진, 폭격에 의해서 무너진 그 거리, 막 건물 무너져가지고 막 벽돌 뭐 다 쓰러져가고 잔뜩 쌓여있고 무너진 것들 폐허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 바로 낙엽이 그런 이미지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지규가 사용됐어요.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서 그런 것도 뭐라고 그래. 한자성어로 구절양장이라 가지고 꾸불꾸불 이어진 길 계속 이어지는 거. 넥타이처럼 풀어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일광의 폭포도 은유법이죠. 폭포 같은 햇빛. 일광의 폭포. 일광이 원관념, 폭포가 보조관념. 이거 나중에 비유 중에서도 은유법 공부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 연기도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3가지가 다 나와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A는 B. 그 다음 일광의 폭포. 일광이라는 폭포. 폭포 같은 일광. 그래서 일광의 폭포도 은유. 요 담배 연기도 은유법이죠. 보조관념만 제시하는 은유법.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어달린다. 뒤에 급행열차 나오는 걸 보니까 담배 연기는 기차 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시된 게 3가지야. 낙엽, 길, 급행열차.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사라져가고 소멸돼가고 있다는 거. 낙엽은 어차피 떨어져가지고 다 부서지고 있고, 길은 폭포 같은 일광, 햇빛 사이로 사라져가고 있고, 햇빛 아래로. 그 다음에 기차도 조그만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치치폭폭 하면서 저쪽으로 사라지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 다음 포플라나무의 근골, 근육, 골격 사이로, 뼈대 사이로 공장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어떻게 보면 거의 디스토피아 풍경 같죠? 세상 종말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게임 배경 같은 그런 분위기야.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는 얄팍하게 가을이니까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떠있고,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발길로 차며. 여기서 또 공감각적 심상 나오죠.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찬데 청각에, 그렇죠, 촉각하죠.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황량한 생각. 황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단어야. 그 황량에다가 네모를 땅 쳐주시고요.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근데 이 돌팔매도 결국에 던지면 쭉 가다가 떨어져서 사라질 거 아니야.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간다. 여기 고독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고독에다가도 네모 쳐주시고.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딱 2개. 황량하다, 고독하다. 그 다음 나머지 그
대상들, 묘사된 대상들 보면 전부 다 소멸되고 사라져가고 멀어져가는 그런 대상들이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을날의 서정이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랄까 도시인의 고독과 우수를 표현한 시인데, 우수, 근심, 걱정, 근심, 왠지 그 센치멘탈해지는 그런 분위기, 고골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미지 중심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김광균 선생의 추일서정 하나 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정지용 선생의 유리창 봅시다. 이 정지용 선생의 유리창도 유명한 시이긴 한데 아픈 시죠. 뭐냐면 어린 자식이 폐렴을 앓다가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시예요. 이 양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집 안에서 겨울 밤에 창밖을 보면서 이제 아들내미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문을 열지 않죠. 창문 바깥은 이제 비현실 세계, 아들내미가 있을 수 있는 세계고, 창문 안쪽, 건물 안쪽, 자기가 있는 방 쪽은 현실 세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리창을 사이에다 놓고 현실에서 비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죠. 만약에 거기서 창문을 열어버리면 그 두 세계가 통해버리는 거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지. 분리를 해놓고 있어야죠. 같아질 수 없는 세계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창문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아들내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숨을 내쉴 때마다 창문에, 밖은 추운 겨울이니까 입김이 서린단 말이야. 창문에. 숨을 내쉴 때는 입김이 커졌다가, 숨을 들이쉴 때는 입김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근데 그 입김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꼭 조그만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조그만 새가 누구처럼 느껴져? 자기 아들내미처럼 느껴지는 거야. 밖에서 아빠 하면서 손짓하는, 아는 척 해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있나 하고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보면 또 입김이 또 서리고, 또 지우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제대로 느끼는 거죠. 아, 내 아들내미는 이미 저승에 가 있구나.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너는 내 곁에 있다가 날아가 버렸구나 해가지고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독백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한번 봅시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이 차고 슬픈 것, 요게 이제 입김 자국이란 말이에요.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입김이 원래 표현 대상 원관념이죠.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언날개, 요게 이제 입김을 갖다가 새의 날갯짓에다가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파다거린다. 그래서 그 바깥에 아들내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왜 보일까요? 지금 눈물이 고인 눈으로 눈물을 떨구기 싫어서 밤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였나봐. 이때는 1930년대이기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서울에서도 잘 보였어요. 어두워가지고. 지금은 별 보기 진짜 힘들지만 밤하늘이 밝아져서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여기서 입김이 원관념이고 언날개가 일단 죽은 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물먹은 별도 죽은 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이렇게 유리를 닫고 있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언이. 자, 요게 이제 또 그 역설 표현의 예문으로 자주 나오잖아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내 곁에 없구나. 그렇지만 나는 밤마다 너를 그래도 확인할 수 있구나. 너는 저 세상에 저 별이 돼 있을 테니까. 황홀한 심사이언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이렇게 아이가 갔단 말이죠.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처럼 내 곁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야기도 없이 포로롱 날아가 버렸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죽은 아이를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언날개 하나, 그 다음에 물먹은 별 하나, 그 다음 산새 하나. 그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는 추가로 제일 첫 줄에 있던 차고 슬픈 거, 그 다음 보석, 요걸 갖다가 끌어들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분리를 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개, 언날개, 그 다음 물먹은 별, 산새,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든 기본으로 이거는 다 죽은 아이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선생님에 따라 달라. 특히 이 보석. 왜요? 보석은 물먹은 별에 비유어지 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일리 있는 말이거든. 근데 이제
좀 융통성 있는 선생님들은 그 5개를 다 죽은 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다음에 차고 슬픈 것이야 뭐 그냥 입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 입김이 결국 죽은 아이처럼 보이는 거니까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언나에게 물먹은 별 그리고 산새 이 3가지는 죽은 아이를 지칭하는 것 기본적으로. 나머지 2개는 차고 슬픈 것과 보석은 옵션, 기본 옵션 말고 선택 옵션이죠. 선생님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시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작품에서는 감정의 절제, 감정의 절제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옆에다 적어두세요. 감정의 절제. 이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은 그 이성이라는 게 있고 감성이 있잖아. 근데 어느 하나가 발휘가 되면 어느 하나는 죽어버리거든. 이성이 발휘되면 감성은 쪼그라들고 감성이 발휘되면 이성이 쪼그라든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풍선 효과. 영문 풍선 효과라고 하거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커지고 하는 거. 근데 감성과 이성은 그런 측면인데 지금 감정의 절제라고 했잖아요. 즉 있는 그대로 마구 그 김소월의 초원처럼 마구 토로하면 이거 감정을 절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요거는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막 돌려놨다고. 이성을 발휘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감정이 절제됐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성을 발휘해서 비유나 상징, 암시 요런 것들 간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서 감정을 절제했다. 그 사이를 이성을 발휘해서 감정을 절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하면은 이제 추일서정이라든가 유리창이라는 시를 보면서 어떤 대상을 독자들에게 표현을 해주는 데 있어서 심상, 청각적이든 시각적이든 공감각적이든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그런 기술들이 요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로 묘사보다는 이제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표현을 많이 했죠. 자, 요래 가지고 추일서정과 정지용 선생 유리창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다른 내용 가지고 만나보기로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